안녕하세요.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에서는 K-IFRS의 기본 체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FRS 도입 전 2000년대에 사용되었던 회계기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전기업 회계기준 또는 구-K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던 회계기준이 하나였는데요. 1998년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든 기업회계기준 및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종별 기업회계 준칙과 기업회계 기준 등에 관한 해석이 있었고요. 1999년 회계기준원 설립 이후 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라는 것을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하나 둘씩 대체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단일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회계기준인 IFRS 도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7년에 K-IFRS를 공표하면서 2009년부터 조기 적용 허용, 2011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비상장 기업 등 국제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위하여 보다 간소화된 회계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함께 만들어 제공하기로 하였고요. 또한 일부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일반 기업 회계기준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라는 의견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상법에 근거하여 일반 기업 회계기준보다도 더 간소화된 회계기준인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만들어 2013년에 고시하였습니다.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기준 내 중소기업 특례 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크게 3티어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중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들이 의무 적용해야 하는 K-IFRS의 구조와 체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K-IFRS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K-IFRS는 크게 기준서와 해석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서가 메인이 돼 해석서는 기준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미니 기준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서와 해석서 본문이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본문이 나오기 위해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본문의 실무 적용을 도와주기 위한 내용들이 결론 도출 근거, 적용 사례, 실무 적용 지침 등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결론 도출 근거, 적용 사례, 실무 적용 지침 등은 기준서와 해석서의 일부는 아니지만 기준서와 해석서에 대한 이해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개념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준서와 해석서 앞쪽에 가장 먼저 해당 기준서나 해석서의 재개정 경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서나 해석서의 소개글로 생각하시면 되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서나 해석서 본문 다음에는 왜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결론 도출 근거,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돕기 위한 적용 사례와 실무 적용 지침, 기준서의 재개정 당시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첨부되는 소수 의견 등이 따라옵니다. 기준서 본문 자체는 목적, 적용 범위, 회계 처리 규정 및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록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석서의 경우 기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기준서를 나열한 참조, 해당 해석서가 나오게 된 배경, 적용 범위, 회계 논제, 결론, 시행일 및 경과 규정 등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가장 처음에 기준서가 언제 제정되었고 그 이후 무슨 이유로 언제 개정되었는지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 규정의 경우 2013년에 도입된 내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론에서는 IN으로 시작하는 문단들을 통해서 이 기준서의 개요, 기준서를 발행한 이유, 주요 특징, 그리고 일반 요구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한눈에 이 기준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지나면 이제는 기준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기준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용 범위에 포함되냐 되지 않냐에 따라서 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서로 가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1110호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서 연결재무제표, 표시 면제 대상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 규정이 나옵니다.
제1110호의 경우에는 지배력이 무엇인지, 연결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음으로 투자기업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록으로 넘어가시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언급과 함께 용어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이 최근에 나온 기준서의 경우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부록 A로 들어가 있지만 비교적 오래전에 나온 기준서, 예를 들어 제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가 부록이 아니라 적용 범위 다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록 B에서는 기준서 본문보다도 더 상세한 적용 지침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제1110호 같은 경우 이 파트의 양이 본문보다도 훨씬 큽니다. 기준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록 C에서는 이 기준서를 언제부터 의무 적용하는지, 어떻게 처음에 적용해야 되는지 등이 나옵니다. 이제 기준서 본문은 모두 끝이 나고 다음으로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진 않지만 기준서에 첨부되는 결론 도출 근거가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기준서이거나 중요성이 큰 기준서일수록 결론 도출 근거의 양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비록 기준서의 일부는 아니지만 기준서를 이해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론 도출 근거이므로 기준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결론 도출 근거와 함께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용 사례가 나오고요. 실무 적용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제1115처럼 없는 경우도 있고 금융상품 기준서처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무 적용 지침은 Implementation Guidance라고 부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록 B 적용 지침인 Application Guidance와는 다른 부분이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의견인데요. 이 부분도 제1110호와 같이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거나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더라도 기준서에 기록으로 남길 정도가 아니었다 하면 소수 의견이 없는 기준서도 있습니다. 가끔 이 규정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때 소수 의견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나처럼 똑같이 생각했던 위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수가 동의했던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서 비교적 오래된 기준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준서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준서의 경우에는 IASB의 전신인 IASC가 발행한 IAS 기준서와 현재 IASB가 발행한 비교적 최신 기준서인 IFRS 기준서로 나눠볼 수 있고요. 해석서의 경우 이프릭의 전신인 SIC가 발행한 SIC 기준서와 이프릭이 발행한 이프릭 해석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처음 적용되는 기준서인 1116호와 해석서 2123호까지 반영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서의 경우 IFRS 16개, IAS 24개, 해석서의 경우 이프릭 15개, SIC는 4개가 남아 있습니다. IFRS의 경우 모두 11로 시작되고 IAS의 경우에는 10, 이프릭의 경우에는 21, 그리고 SIC의 경우에는 20으로 시작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기준서와 해석서에 많은 통폐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9027호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다루고 해석서 2012호를 통해 특수목적 기업의 연결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고 있었지만 새로운 연결기준서인 1110호를 개발하면서 일반 기업과 특수목적 기업의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기업의 연결을 1110호에서 다루기로 함에 따라 2012호는 사라지고 지금 1027호에서는 별도 재무제표만 다루는 이러한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익기준서의 경우 1018호 시절에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별도의 기준서인 1011호에서 정하고 있었고 그 외에 4개의 해석서가 있었지만 새로운 수익기준서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모든 내용이 1115호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리스 기준서도 기존 1017호 및 3개의 해석서가 이제는 새로운 리스 기준서인 1116호로 통합되었습니다. 1039호의 경우 2018년부터 1109호로 대체되었고 1104호 역시 2021년부터는 1117호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한편 1012호로 편입되어 없어진 2021호도 있고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적용되는 해석서인 2122호와 2123호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폐합 과정을 거쳐 나온 기준서와 해석서의 현재 목록입니다.
워낙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공통점들에 따라 묶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차익원가, 자산손상 등 자산에 대한 기준서를 묶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원가와 관련한 해석서가 하나 딸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당부채 기준서에는 복구충당부채와 관련하여 3개의 해석서가 딸려 있고 재산세 등 부담금 부채의 의무 발생 사건에 대한 해석서인 2121호도 있습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최근 1039호를 대체하면서 나온 1109호를 기본으로 위험관리 등 공시요구사항만 모아놓은 1107호 그리고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부채와 자본분류 등에 대한 표시기준서인 1032호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2개의 해석서가 따라다닙니다. 다음으로 연결, 사업결합 등 타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관련한 기준서를 묶어볼 수 있는 1103호, 1110호, 1111호, 1112호, 1027호, 1028호 등이 있는데요. 기준서 간 상호관계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례적 인적 분할에 많이들 적용하시는 해석서인 2117호의 경우에도 보통 연결, 사업결합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최초 채택, 공정가치, 수익, 회계 변경 등 여러 기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3호에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인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과연 이 공정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등을 보려면 1113호 공정가치 기준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 급여와 관련해서는 급여, 퇴직급여 등에 대한 사용자의 회계 처리를 규정한 1019호를 기본으로 퇴직급여 제도 자체의 재무제표 작성을 규정한 1026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미래퇴직금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최소 적립 요구를 어떻게 회계 처리에 반영해야 하는지 규정한 해석서인 2114호도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 효과와 관련해서는 1021호를 기본으로 2116호와 2122호 2개의 해석서가 딸려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1012호를 기본으로 2123호와 2025호 2개의 해석서가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이나 스펙 합병에 적용하는 1102호, 새로운 리스 기준서인 1116호,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1020호 및 관련 해석서인 2010호 등은 특수한 거래나 활동과 관련된 기준서라는 타이틀로 한번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4호, 1106호, 2120호, 1114호, 1041호, 2112호, 그리고 2029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특수한 산업과 관련된 기준서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표시, 공시, 보고 등과 관련한 기준서로 1년 내에 매각이 확실시되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에 적용하는 1105호부터 해서 1108호, 1001호, 1007호 등을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서와 해석서 목록을 한번 쫙 펼쳐놓고 어떤 기준서와 해석서들이 있는지 각 기준서와 해석서가 어떤 거래와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루고 있는지 일단 먼저 기준서와 해석서 제목부터 시작해서 적용 범위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K-IFRS에 대한 보다 총괄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